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혹감이 감도는 가운데 엄정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돈 받고 공천장을 판매했다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인데요. 사실 2024년 총선 이전에 폭로된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했고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사안의 내용으로 예. 보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2024년 과정은 사실은 당시에 이제 그 공천 배제된 이수진 네. 전 의원이 이 내용을 전직 구의원들과 같이 탄원서 형태로 접수한 내용이었고, 네. 그러니까 공천 배제에 대한 이 대응 차원에서 나왔던 거여서 신빙성에 대한 나름 판단을 했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본 것 같고요. 아마 본인들도 이제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어서 고소고발, 그러니까 역으로 당시 김병기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는데 그 사안도 역시 그냥 그대로 무마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의혹들과 함께 다시 불거지고 그 당시에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이 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 윤리감찰단의 감사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고 아마 이 서울경찰청에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요. 당은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고 네.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을 촉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어떤 결론을 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 당에서 어떤 당내 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까지도 이어질 텐데 어떻게 상황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 비리는 한 개인의 일탈,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서 시스템상의 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총체적인 시스템 비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등장인물과 또 새로운 비리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건 단순한 김병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또 연합뉴스TV에서도 이제 단독 보도, 특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병기 의원의 측근 구의원들도 석연치 않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2명의 구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공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까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예.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김병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등장인물이 계속 지금 1명, 2명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에서 강선우, 강선우에서 또 김경 서울시 의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수많은 구의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문제의 시스템상의 비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선우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제명이 된 상황이고요. 당시 이제 회의록에 따르면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해서 공간이 간사했던 김병기 전 의원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만 다음 날에 이 김경시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라는 어떤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관련돼서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예. 강선우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돈 받은 사실이 없고 즉시 반환했고 또 당시 서울시 공관위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하는 게 원칙이었고 발언이 자제된 상태에서 네. 회의 단수 공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바로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게 허위라는 내용이 바로 밝혀진 겁니다. 당시 공관위 회의 기록을 확인한 윤리감찰단에 의하면 당일날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단수 공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 결과가 그대로 관철이 됐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이 공천받는 결과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공천공관위원 회의 전날 있었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의 내용과 맥락, 당시 김병기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대응상 정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심각한 문제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즉시 반환하라. 그리고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공관위원 회의에서 강서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공천을 얘기하고 공천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면 전날의 대화 맥락과는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해명도 허위였고 공천 과정 역시 이 부적절한 어떤 결과를 내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원 당규에 따른 비상 징계 절차에 의해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스템상의 비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이 공천 문제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지금 그 강선우 의원 1억 원 금품 수수, 예. 공천 헌금 의혹은 지금 여기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선 첫 번째로 강선우 의원이 돈을 다시 반환했다고 하는데 과연 반환을 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반환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실 서울시 시당의 회의록을 보니까 참여한 사실이 나왔고 거기서 김경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절대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언지를 받고서도 그 다음 날 왜 회의에 직접 참여까지 해서 그렇게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강변했을까? 그 대목이 무척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사실은 김병기 의원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절대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에 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인가? 그 대목이 무척 궁금하죠. 예. 거기다가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 구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그날 같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시스템 공천상의 비리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비리가 한꺼번에 같은 날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상의 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그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예. 이건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의 만류와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그 김병기 의원의 만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김경에게 공천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 네. 혹시 제3의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합리적인 상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밝혀야 되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민주당 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십시오.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박용찬 당협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솜방망이 징계쇼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송방망이 징계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탈당한 이후 조치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서 탈당한 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서요 제명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 당원자격심사위에 통보함으로써 사실 향후 복당이 불가한 상태가 된 겁니다. 원래 제명 조치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25일에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했다고 했고 지금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전체 그러니까 이번에 뭐 돈 1억과 관련돼서 나온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제기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전반에 대한 윤리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는 결과대로 지켜보면 될 일이고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단에서 이 사안 전부를 지금 이첩받아서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부터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특검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때 그때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 수사 과정이나 내용이 이제 시작인데 특검을 운운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만 하면 그렇게 국민의힘은 그 많은 비용 쓰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특검 무용론을 계속 주장해 왔으면서 굳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뭐 특검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상 특검을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특히 이 공천 수수 문제를 민주당 전체 시스템 문제처럼 비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난 2024년 1월 달에 당시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그 지역, 특정 지역 안에서 공천을 두고 3억, 5억이 오간다는 내용의 녹취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돈이 갔다는 내용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정황이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 또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주당의 특정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일탈이나 불법을 넘어서는 시스템 공천으로 얘기하려면 시스템상의 문제로 얘기하려면 국민의힘도 뭐 스스로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공천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역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다 포함한 특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의 특검 주장은 정치적 공세로 비춰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 공세로 비춰진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시점상으로는 지금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만큼 네. 특검을 언급한다는 게 시점상으로는 좀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면 이제 또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에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이 이른바 탄원서 비리,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2명의 구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내용의 비리, 네. 그에 관한 탄원서를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경찰이 이렇게 권력형 비리, 공천 비리에 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 대목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과거 드루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했다가 수사 결과가 정말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공분이 일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민망한 상황까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선 특검을 얘기하는 게 약간의 시기상조일 수는 있으나 과연 경찰의 수사 의지, 수사 능력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두에 오른 만큼 경찰이 어떤 모습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갑질 또 녹취가 폭로가 된 이 폭언 논란,
많은 국민들이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뭐 녹취록이 처음 보도돼 있을 때만 해도 문자로 내용을 봐도 아 이건 부적절하다 정도였는데 실제 생생하게 그 녹취 육성 그 자체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했고 저희가 같은 제3자가 들어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당시 국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젊은 인턴이 들었을 때는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그 녹취를 갖고 있다가 제출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 본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정치적 피해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해운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 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한 발언 등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네.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나 국민적 검증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확고히 정하지는 못할 정도로 도전이라는 표현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썼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통합과 실용이라는 어떤 인사 원칙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현실상 국민 통합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떤 역량을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의 인사란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역시도 감내하는 도전으로 생각하시고 하신 인사라고 오늘 강훈식 실장이 표현했습니다. 이제 인사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해훈 후보자가 보수 정당으로서 계속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보좌진들 간의 관계라든가 정치 활동에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검증 과정에서 이 세평이라고 해서 주위의 평가 같은 것들을 모으는 네. 과정이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인 이 그 보좌 직원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사과를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례적 행위로 한다고 하면 전달이 안 되겠죠. 이해훈 후보자는 어떻게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출근길로부터도 언론의 접촉을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당당히 서서 입장을 얘기하고 반복해서 사과를 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는 자세로 이 사안을 대응을 해야지 피하고 일단 뭐 상황을 지켜본다 이렇게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보좌진 갑질 문제라든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민적 검증과 판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부분 역시 어쨌든 다 후보자에게 남겨진 몫이다. 남은 청문회 일정 기간 동안 첫 고비를 넘지 못하면 실제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 과정을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국민께 호소드리고 검증 과정을 거치면 뭐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의 결과를 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엄중한 생각을 갖고 사안에 대처해야 되고 그 몫은 후보자의 몫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은 뭐 서울시의 당협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선 협치와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그런 기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협치,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도 이 협치를 협공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건 명분 없는 통합이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입장을 한 명, 두 명씩 밝히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해훈 기용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갑질과 그 폭언성 발언이 계속 또 사례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는 리허설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정말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 사례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고성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는 지금 행보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 정권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과연 이 같은 기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민망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새해를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신년 새해에 다 같이 모여서 웃는 자리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시각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 오늘 행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오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야 대치 전국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저희 국민의힘과 협치하려는 그러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명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례적인 회동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가 과거의 보수가 아니라 따스한 보수 그리고 미래를 향한 보수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아니 된다. 그건 퇴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장동혁 대표도 이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새해 첫날 첫 그 일정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장 대표께서 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 판단하신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리로 대체한 게 적절했는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신년 인사회이고요. 신년 인사회라는 게 대통령이 주인이 돼서 그냥 초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정 전반의 어떤 국가기관의 수장들 전부가 모여서 새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다지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하는 자리였고 특히 이번 신년 인사의 자리에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국민 통합 그리고 대도약 이런 성장 그래서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냈습니다.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더 계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를 하거나 하는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네. 참석하신 후에 대통령께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신년 메시지를 내거나 했다면 그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을 밝히기도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새겨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 자리보다는 꼭 당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찾아뵙는 의례적인 인사야 얼마든지 내일이든 모레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신년 인사회는 오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예.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외교적인 어떤 쟁점 사안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국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예.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민감한 이슈가 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죠. 미국의 자국의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고요.
혹여라도 이번에 통과된 통신망법이 네. 그렇게 해석돼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 분명히 그런 미국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성안 과정에서도 그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미국 측과 협의와 이 소통을 했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법 적용 과정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를 한다면 뭐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는 없을 것으로 뭐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 문제를 무슨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국내 정치의 문제를 미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모의국이 국무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물론 국내 법상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정안을 통하고 국민 여론을 설득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비판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교적 참사다. 앞으로 또 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미국이 혹시라도 실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을 때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 사안 역시 네.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응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입장에서 이 법의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야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요. 실제 12월 30일, 12월 31일 양일간 미 국무부에서 잇따라 대변인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12월 30일 날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위협하는 법안. 이건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로 보자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법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미 국무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좀 이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대상을 불법 정보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X 같은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큰 과도한 지금 부담을 짊어지게 생겼다. 예를 들면 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정보 삭제 그리고 게재자에 대한 접근 차단 또 계정 정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의무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선 이게 크나큰 통상 이슈로 부각됐고 미 국무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런 통상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통상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가벼이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집무실 내에 샤워시설, 사우나 부스 그리고 비밀 통로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유화된 권력의 지금 극단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거짓 출근부터 해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비밀 통로까지도 오늘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돼 있고요. 그 통로를 따라 들어간 직무실 뒤편에 있었던 이 사적 공간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실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뭐 내용들입니다. 개인 사우나로부터 해서 실제 정식 관저 수준의 어떤 침실이 마련돼 있고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정말 한숨만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3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남용을 했는지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이 퇴행을 보여줄 수 있을지의 극단적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국민들이 단순하게 이걸 분노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역시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의 헌정사 민주질서상에서 이러한 권력다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반면 교사로서 이 또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 같은 시설을 왜 필요로 했을까?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